네, 운동과 호흡기에 대해서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산소성 역치, 즉 Anaerobic Threshold 해서 A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무산소성 역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즉 운동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될 때, 이때 이 인체는 유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영역에서 점차 무산소적인 에너지 대사 영역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물질이 젖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산의 변화를 갖다가 보게 되니까 이 젖산이 어느 시점까지 이것은 이제 산소 섭취량으로 나타냈는데요. 산소 섭취량은 운동 강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소 섭취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운동 강도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소비 수준 또는 산소 섭취 수준이 높아지는, 즉 운동 강도를 점점 높여나가는 그런 운동을 수행하다 보면 운동 강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혈중 젖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젖산의 농도가, 혈액 중 젖산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의 이 운동 강도, 그 시점에서의 산소 소비 수준을 최대 산소 섭취량에 대한 퍼센트로 VO2 max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로 표시를 할 때 그 운동 강도를 무산소성 역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 젖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시점을 젖산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락테이트 스레솔드, L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을 수행을 할 때 혈액 중에 젖산의 농도가 갑작스럽게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운동 강도, 이 운동 강도는 보통 퍼센트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의 퍼센트로 표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점을 젖산 역치, 또 무산소성 역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젖산을 제가 처음 대학원 시절에 85년도 뭐 이때 무렵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혈중 젖산을 측정하려면은 직접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 가지고 주사기로, 또 이것을 분석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젖산 측정하는 장비의 가격도 그 당시로는 한 1,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싼 장비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한 방울의 혈액으로도 쉽게 혈당을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1분 단위로 또는 2분 단위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혈액 중 젖산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젖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을 젖산 역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환기량, 1분 동안에 들여 마시거나 또는 1분 동안에 내쉬는 공기 양을 환기량, 분당 환기량이라고 하는데, 이 분당 환기량이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산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로 이 시점을 보니까 젖산 역치와 거의 동시에 나타나거나 또는 젖산 역치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환기량이 급격하게 지금까지 증가했던 직선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익스포넨셜 인크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로 그 시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점은 바로 젖산 역치와 거의 동시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젖산 역치에 바로 이어서 나타난다. 이거 역시 무산소성 역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환기 역치, ventilation threshol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젖산의 환기량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증가하는 시점을 호흡 보상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환기 역치 또는 젖산 역치, 이것이 바로 무산소성 역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OBLA라고 하는 것입니다. OBLA는 Onset of Blood Lactate Accumulation입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onset, OBLA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젖산 축적 개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젖산 축적 개시점은 사실은 일반인에게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매우 단련된 엘리트 선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젖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이 대체로 4mm몰, 젖산 농도가, 혈중 젖산 농도가 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4mm몰을 OBLA라고 정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무산소성 영역의 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한 시점으로서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환기량만 가지고 대체로 이제 무산소성 역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다 비침습적인, 즉 피를 내지 않고 주사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산소 소비량,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분당 환기량,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바로 이러한 그 무산소성 역치와 같은 운동 시 지표를, 수행력의 지표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장 운동 수행력의 지표를 설명할 때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요만 따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성 역치라고 하는 것은 분당 환기량이 산소 소비 수준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그 직선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급격하게 환기량이 증가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을 갖다가 환기 역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환기 역치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젖산 역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운동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갔을 때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이제 젖산이 생성되기 시작하죠. 무산소성 대사의 결과 젖산이 생성되는데, 이 생성되는 젖산은 인체가 다시 코리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근육에 의해서 유산소적으로 또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 젖산 생성과 제거가 낮은 운동 강도에서는 균형을 이루니까 젖산이 크게, 혈중 젖산이 증가하지 않죠. 그러나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무산소적인 대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젖산 생성이 젖산을 제거하는 속도를 앞서게, 더 많아지게 될 때, 즉 젖산 제거의 속도에 비해서 젖산 생성량이 더 많아지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젖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젖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을 젖산 역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젖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이 젖산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젖산은 강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이것을 버퍼링, 완충시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완충시키는 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완충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발생함으로써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뇌 시상하부에 있는 연수죠. 숨내에 있는 호흡 중추를 자극을 해서 환기량을 더욱더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그런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젖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젖산을 완충시키느라고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 연수, 즉 숨내에 있는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환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즉 호흡 중추가 자극이 되면 더 강력하게 우리의 호흡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횡격막 활동과 또 갈비 사이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호흡
심도와 호흡 횟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환기량이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산소성 역치는 결국은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지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젖산을 완충시키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추가적인 발생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당원 분해 과정이나 또 혈당이 글루코스가 근육세포 내로 유입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활발하게 피루부산, 즉 초성포도산으로 분해되는 해당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운동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과정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생성된 피루부산은 낮은 강도에서는 거의 뭐 다 100%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유산소 과정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유산소적으로 분해되는 비율보다도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요게 제가 LAH로 표시된 것이 바로 젖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락테이트의 LA와 이게 이제 산성물질이라 물에서 이 산성물질은 수소를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따로 이렇게 H라고 수소를 써놓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무산소적 대사의 결과 생성된 젖산은 약 2분 내지 3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젖산은 강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을 산성화시키게 되죠. 어쨌든 이 젖산의 운명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듯이 5분의 1 정도는 간으로 보내져서 간에서 다시 피루부산을 거쳐서 초성포도산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당신생 과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을 코리 사이클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걸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젖산이 생성된 젖산의 약 5분의 4 정도는 이것이 다른 근육, 심장을 포함한 다른 근육으로 보내져서 또 그 운동한 그 근육 자체 내에서 보내져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유산소적으로 분해된 운명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젖산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혈액 가운데 빠져나온 젖산이 어떻게 완충되느냐, 완충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액 중으로 빠져나온 이 젖산은 우리 혈액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별한 완충제가 있습니다. 그 완충제가 바로 중탄산 나트륨 또는 중탄산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혈액에 있는데요. 이것이 젖산과 반응을 해서 젖산을 완충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요 나트륨과 그 다음에 이 수소가 하나가 방출되어서 이 중탄산과 결합을 해서 HCO3죠. 그래서 H2CO3라고 하는, 즉 이것이 바로 탄산입니다. 이 탄산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수소를 방출한 나머지 부분, 요 L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과 나트륨과 결합이 되어서 소위 젖산 나트륨 또는 젖산염, 이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한 산, 즉 약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알칼리성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산성 물질이 약한 산성과 또 알칼리성 물질로 전환이 됐으니까 산성도가 낮아지겠죠. 추가적으로 이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폐로 보내지게 됩니다. 폐에서는 탄산 탈수 효소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제 폐에서 분해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 이산화탄소는 폐의 호흡 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산성 물질이 완충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시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련된 사람이 비단련된 사람보다 동일한 운동을 수행을 할 때 똑같은 운동을 수행해도 숨이 덜 차죠. 다시 말해서 신체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운동을 해도 더욱 숨이 많이 차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젖산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신체적으로 단련된 사람은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더 그 운동을 유산소적으로 수행한다. 그것은 산소를 수송하는 시스템, 옥시전 트랜스포트 시스템이죠. 이 산소를 수송하는 시스템이 더 발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심장의 기능이 더 좋아지고 모세혈관의 밀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 수송로도 더 많이 개선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 이 미오글로빈의 양이, 미오글로빈이 하는 역할은 혈액이 운반해주는 산소를 픽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산소를 미토콘드리아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단련된 사람은 훨씬 더 크기가 크다. 또, 그 수도 많다. 또한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적응성 변화에 의해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을 보다 유산소적으로 수행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운동의 결과 젖산이 훨씬 더 적게 축적을 하면서 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내용, 근육에서 생성된 젖산이라고 하는 강산성 물질은 혈액으로 나와서 혈액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인 중탄산 나트륨과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소는 그 중탄산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라고 하는 약한 산성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머지 수소를 방출시킨 나머지 부분은 나트륨과 결합을 해서 약한 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칼리성 물질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혈액을 타고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폐로 가게 됩니다. 이 탄산의 형태로 폐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폐에는 효소가 있죠. 이것을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시키는 탄산 탈수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이것을 분해시키게 됩니다. 이제 분해하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 탄산이 분해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뭐 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탄산음료 좋아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사이다, 콜라는 이 탄산을 집어넣은 것이죠. 이산화탄소를 압력이 높은 상태로 그 물에 넣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과 반응해서 이런 탄산을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에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로 있다가 뚜껑을 따게 되면 사이다나 콜라의 뚜껑을 따게 되면 압력이 제거되죠. 압력이 제거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물론 뭐랄까요, 사이다나 콜라는 압력이 그런 역할을 녹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압력을 해제시켰을 때 기체화돼서 날아가게 되지만, 우리 인체 내에서는 특별한 효소, 아까 말씀드린 폐에 있는 탄산 탈수 요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쉬는 공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운동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젖산의 생성량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젖산을 완충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는데, 비단련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젖산을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돼서, 즉
젖산의 완충 과정에서 추가적인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호흡 중추를 자극하니까 환기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단련된 사람은 단련된 사람보다 젖산의 축적 시점이 더 이르죠. 똑같은 강도의 점증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갔을 때 비단련된 사람은 단련된 사람에 비해서 낮은 강도에서 젖산 축적 개시점이 또 젖산 역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젖산 역치가 더 일찍 나타나니까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생성량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환기량이 급증하게 되는, 즉 환기 역치, 무산소성 역치가 더 일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센트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의 몇 퍼센트의 이 무산소성 역치가 나타나는가 보면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약 55에서 70% VO2 max에서 이 무산소성 역치가 주로 나타나지만 엘리트 선수는 적어도 뭐 70%에서 또 85%, 또 그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사람의 무산소성 역치가 나타나더라.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의 이 정도 수준에서 무산소성 역치가 나와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인체 수행력의 지표에 대한 다음 장의 설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폐로 돌아가서 폐에서 호흡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심실에서 펌핑을 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심장에서 또 우심실이죠, 특히 들어와서 혈액이 들어와서 이 폐 모세혈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고 산소 농도는 적은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폐포 안으로 보내게 되고, 또 폐포 안에 들어온 보다 산소가 풍부한 그런 공기 중에서는 산소가 폐포 안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좀 여기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서 마침내 다시 우심장에서 온 혈액이 좌심장으로, 즉 좌심방 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스 교환을 마치고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액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좀 더 도형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을 때, 우심장에서 온 바로 이 이산화탄소, 온몸을 순환하고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서 심장이 펌핑할 때 폐동맥을 통해서 마침내 폐로 오게 되는데, 이 혈액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 농도는 적은 정맥혈액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폐포 안으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안에는 산소 농도가 높고 또 산소 농도가 이쪽은 혈액 중에는 낮으니까 결국 이 산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폐 모세혈관 쪽으로 가서 적혈구와 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풍부한 동맥혈액이 돼,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액이 돼서 좌심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경로를 확산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슬라이드에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먼저 폐포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간질액 부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혈관 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혈장을 통해서 들어와서 일부는 혈액의 혈장 속에 녹아 있고 대부분은 이 모세혈관을 지나고 있는 적혈구 세포, 이 적혈구 세포의 막을 통과해 가지고 결국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마침내 이렇게 순환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산소가
적혈구까지 이동되는 이 경로를, 폐포 안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이동되는 경로, 이 경로를 확산 경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이 폐에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흡기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제일 말단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폐포까지 공기가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폐포까지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기의 통로를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결국은 기관, 또 기관지로 갈라지고 옆기관지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기관지, 또 세기관지, 종말 세기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분지를 나눠서 마침내 이 폐포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폐포에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이 폐포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통로에 있는 우리가 들여 마신 공기는 실질적으로 가스 교환에는 참여하지 못하죠. 즉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허파과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폐모세혈관과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폐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가스의 교환이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실 때 폐포 안까지 들어와고 나머지는 이 기도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 중에 기도 안에 머물게 되는 이 공기를 가스 교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해서 무효 공간이다, 데드 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공기를 들어 마실 때 평균적으로 500ml 정도 공기를 들어 마신다. 이걸 1회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타이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회 호흡량을 500ml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폐포 안까지 들어오는 공기량 말고 이 기도 안에 머무르는 무효 공간의 공기량은 평균적으로 약 150ml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고, 이 공기는, 이 무효 공간에 머무른 공기는 실제로는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폐포 안에 들어와서 폐포 벽을 둘러싸고 있는 폐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가스 교환을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들여 마신 공기가 이 폐포 안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이 폐포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기도 안에 머무는 공기를 무효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호흡의 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흉식호흡, 또 뭐 복식호흡, 이 복식호흡을 또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호흡이다 해서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식호흡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중요한 두 개의 호흡 근육이 있는데, 그중 이 횡격막이 주된 역할을 해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흉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의 작용보다는 요 갈비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 갈비사이근 또는 늑간근이라고 그럽니다. 이 늑간근의 작용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호흡을 흉식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흉식호흡이든 복식호흡이든 호흡의 과정을 보면 1분에 약 6리터의 환기량을 보인다. 안정시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즉 복식호흡 같은 예를 들면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0ml의 공기를 들어 마신다는 것이죠. 1분에 한 차례의 공기를 들어 마실 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1분에 12번 한다. 호흡 횟수가 12번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1분 동안에 총 들여 마시는 환기량은 6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림을, 이 도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가 여러 번 20번의 분지를 이루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쭉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폐포관을 통해서 마침내 이 폐포 안으로 들어와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이 폐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이 폐모세혈관은
혈액이 지나고 있죠. 특히 이제 적혈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산소를 갖다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적혈구 또는 이 혈액에 용해된 상태로 이렇게 운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까지 들어온 공기를 폐포 환기량이라고 합니다. 즉 직접 가스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기량을, 즉 폐포 안까지 들어와서 하는 공기량을 폐포 환기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폐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셨을 때 이 무효 공간에 머무르게 되는 공기량을 150ml라고 할 때 이때 폐포 환기량은 얼마가 되느냐? 약 1회 환기량 500ml에서 폐포 환기량 150ml를 뺀 값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폐포 안에 들어와서 직접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폐포 환기량이 되겠습니다. 1회 호흡을 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인데 1분 동안에는 그러면 분당 폐포 환기량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회 폐포 환기량이 350ml이고 분당 12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때 1분 동안에 직접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폐포 환기량은 4,200ml가 되고 이것은 4.2L가 되겠습니다. 자, 흉식 호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L의 공기를 들어 마신다. 그런데 이때 흉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깊이가 횡격막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얕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 1회 호흡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이제 호흡 횟수를 높여서 분당 환기량이 6L로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ml의 1회 호흡량이 300ml라고 한다면은 무효 공간 150ml를 1회 호흡량에서 이 무료 공간 값을 빼면 결국 폐포 환기량, 1회 폐포 환기량은 150ml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폐포 환기량은 1분 동안에 하게 되는 폐포 환기량은 150 폐포 환기량, 1회 환기량에 호흡수 20회를 곱해서 3000ml가 되는 것이죠, 분당.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3L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6L의 공기를 들어 마셨는데도 결국 실제적으로 폐 안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이 폐포 환기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약 4분의 1 정도가 더 적은 양을 흉식 호흡을 통해서는 받아들이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느 때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 중일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임신기에는 자궁에 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압이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숨이 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임신 중에는 이런 흉식 호흡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비만한 상태에도 특히 복부 비만처럼 복부 부위에 지방이 많고 내장 지방도 많은 상태에서는 횡격막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런 복식 호흡이 아니라 흉식 호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세 결함도 역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어떤 상태로 듣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기울어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책상에 앞에 턱을 개고 팔꿈치로 이렇게 갠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횡격막이 잘 움직이지 못하죠. 궁극적으로 복식 호흡을 잘 하지 못하고 흉식 호흡에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환기 효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5분, 10분, 또 20분 지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또 뇌로 가는 산소량도 줄어들게 되죠. 마침내 굉장히 졸립고 또 잘 집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복식호흡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것은 환기 관류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기를 들어 마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관류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에서처럼 심장에 우심실이 품어주는 혈액은 폐동맥을 통해서 좌우폐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들어온 혈액이 이 폐 모세혈관까지 보다 큰 동맥에서부터 더 작은 동맥으로 분지를 이루면서 마침내 폐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장이 품어진 혈액이 폐까지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품은 혈액이 폐 전체에 다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요 그림에서처럼 요 아랫부분 이 정도까지만 혈액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항상 혈액이 흐르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이 정도 부분은 심장이 펌핑할 때 혈액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심장이 다시 이완하는 상태는 혈액이 다시 이제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심장의 리듬에 따라 관류량이 들어가게 되는, 혈액량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혈액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는 주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혈액이 폐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관류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거의 전체가 혈액이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가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폐포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기량을 우리가 들어 마시냐 하는 게 환기량이라고 한다면은, 혈액이 폐 안으로 폐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혈액량을 관류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정 시에는 보통 뭐 이제 예를 들어서 5리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4.2리터 정도의 공기를 들어 마신다고 했을 때 심장이 품어내는 1분 동안에 품어내는 혈액량은 심박출량이죠. 그럼 결국 안정 상태는 5리터 정도 됩니다. 이 품어내는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이제 관류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안정 상태에서 환기량을 관류량으로 나눈 그 비율을 환기 관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환기량은 4.2, 또 관류량은 5리터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나누면 환기 관류비가 0.84 정도 된다.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를 예를 든다면 환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환기량이 예를 들어서 150리터까지 증가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또 운동의 강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80리터가 될 수도 있고, 최대까지 운동할 때 뭐 100리터를 넘을 수도 있고요. 그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0, 150,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증가한다 이거죠. 거의 최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관류량의 경우에도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심장의 일회 박출량이 증가하니까 심박출량 자체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관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거의 최대 운동에 가까웠을 때 환기 관류비는 150리터를 30리터로 나누니까 환기 관류비가 5.0으로 안정시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환기 관류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동을 수행하면서 환기 관류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호흡의 기능, 폐의 기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기능적 환기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능적 환기 용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강제적 호기량, 즉 forced expiratory volume이라고 해서
FE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능적 환기 용량으로서는 최대 수위적 환기량이다. 그래서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이다 해가지고 MVV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강제적 호기량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초량이라고 해서 FEV하고 여기다 이를 아래 글자로 썼죠.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를 최대로 들어 마셨다가 최대로 가능한 공기를 많이 내쉴 때 그 총 내쉬는 공기 양을 폐활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최대로 많이 내쉬는데 내쉴 때 내쉬기 시작해서 처음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공기를 내쉬느냐, 그 내쉬는 공기 양을 일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폐의 기능을 측정과 폐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종을 가졌다던가 아니면은 천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숨을 최대로 들어 마셨다가 공기를 최대로 내쉴 때 폐의 탄성도 떨어져 있고 또 이 폐포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쉴 때 이 내쉬는 공기가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나 이 기도의 통로, 폐포관이나 종말 세기관지 같은 기도의 통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유해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막이 넓어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폐 안의 공기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압력이 높아져서 공기를 내쉬려고 하는데 이 안쪽에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 막이 달라붙거나 또는 공기의 저항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힘을 강하게 줬지만 제대로 공기는 바깥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뱉지 못하는, 그래서 얼굴만 빨개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초 동안에 내쉬는 공기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폐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폐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폐활량도 중요한 폐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만 이 강제 효기량, 그 중에서 이제 일초량이라고 하는 것은 폐활량 중에서 일초량이 차지하는 비율, 즉 일초량을 폐활량으로 나눴을 때 20대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즉 1초 만에 상당히 많은 공기를 뱉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폐의 탄성도 떨어지고 또는 기도의 어떤 저항도 높아진 상황에서는, 즉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점점 이런 일초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0.75 40대, 60대는 평균적으로 0.70 뭐 이런 일초량의 감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초 동안 내쉬는 공기 양을 그 일초량이라고 한다면 꼭 1초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0.8초량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FEV 0.8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강제적 호기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폐 기능을 측정하는 요소는 최대 수위적 환기량,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이죠.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한 12초 또는 15초 동안 최대한 강하고 빠르게 호흡을 하는 것이죠. 최대한 많이 호흡을 해서 그때 최대 호흡한 양을 이거 12초 동안 측정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5를 하면 60초가 되겠죠. 15초 동안 측정했으면 곱하기 4를 하면 60초가 되겠죠. 1분 동안에 호흡량, 최대 수위적 환기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폐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최대 수위적 환기량이 감소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산소는 동맥혈액 중에 산소는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동맥혈은 산소로 인해서 약 97% 정도는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호흡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별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저히 감소되죠. 즉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렇게 되면 혈액이 급격하게 알칼리화되고
그런 현상에 의해서 뇌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측정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호흡 기능에 의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심장의 기능, 최대 심박출량과 최대 동정맥 산소차, 즉 산소의 수송 능력과 또 산소의 이용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폐활량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즉 우리의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폐활량이라는 것은 그다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요인이다.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고 또 폐기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폐활량은 그다지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폐활량도 감소하고 이것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폐활량은 별다른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수의적 환기량을 측정을 하면 최대 수의적 환기량은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될 때 최대 환기량,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서 마침내 탈진된 상태까지 운동 테스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최대 운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환기량을 운동 시 최대 환기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이렇게 측정한 최대 수의적 환기량은 항상 더 높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최대 수의적 환기량이 180 리터 분당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시 최대 환기량은 예를 들어서 100 또는 120 리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최대 운동을 할 때 호흡계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은 정상적인 폐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운동 수행 능력을 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또는 폐 질환자는 이 최대 수의적 환기량 자체가 매우 감소해서 결국 이것이 운동 수행 능력 또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